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혀에 생기는 악성 종양 설암입니다.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의심 증상이 있는 걸까요? 이 설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진단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식사는 물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진단과 치료 과정도 궁금하고요. 전이나 재발 위험은 없을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흉통, 가슴 통증의 위험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정은희의 그 사람 바보야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구강암 중에서 발생 빈도 1위가 설암입니다. 이 구내염으로 생각했다가 설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을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안에 생길 수 있는 암, 설암도 있고 다른 암들도 여러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입안의 점막도요, 위치별로 다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혀를 덮고 있는 부분, 혀에 있는 점막이라고 부르고, 그 점막에서 생기면 설부에서 생기는 종양, 설부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그 외에도 입안의 바닥이나 이빨 주변의 점막이나 볼 안쪽 점막, 볼 뒤쪽 점막, 입 천장의 점막 이렇게 다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고 다 각각에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강에 생기는 암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이 혀에 생기는 설암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암이 구강암 중에서 가장 흔한데요. 설암은 10만 명당 한 1.9명 정도 생기는데 그 외에 구강암은 전부 다 합해서 10만 명당 1.7명 정도 생기니까요. 예. 구강암 중에서 설암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전체 암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 암으로 보면은요, 전체 암을 이제 100이라고 놓고 보면 설암은 0.4 정도 됩니다. 0.4% 정도를 차지하는 암이니까 흔한 암은 아닙니다. 2021년 통계로 봐서요. 유방암이 전체 암 중에 한 21.5%, 갑상선암이 한 14.7% 요 정도 되는데 설암이 0.4%니까 흔치 않은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구내염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설암인지를 모르고 구내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설암의 증상이 초기에는 구내염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구내염도 입안 점막의 일부가 벗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식사할 때 음식물이 닿으면 더 아파지고 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설암도 역시 점막이 벗겨지면서 똑같은 통증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초기에 저희가 병을 봤을 때 구내염과 암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초기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군요.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네. 설암 자체로도 좀 무섭게 느껴지지만 이게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혀는 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씀하시는 경우 또 식사하시는 경우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곳의 근육으로는 피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예. 피도 많이 가니까 당연히 혈관도 많겠죠. 그 다음에 구강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되게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면역 체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파선입니다. 예.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병이 없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많고 림프관이 많은 게 도움이 되지만 암이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로 목의 림프절로 쉽게 전이가 이루어지고요. 혈관을 따라가면 전신 전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이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네. 설암하면 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뭘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알려져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술하고 담배입니다. 술, 담배. 네네.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구강암의 발생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10배,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술, 담배 외에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또 의치를 해 넣으셨는데 의치가 예. 헐겁고 잘 맞지 않으면 이빨 주변 점막에서부터 의치가 조금 떠 있으면 예. 혀 점막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자꾸 상처가 납니다. 아하. 이런 상처가 쉽게 교정되지 않고 계속 오래 반복이 되면 거기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이와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강에 어떤 자극이 굉장히 오래 쌓이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개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제일 많은데요. 저희가 원인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20, 30대 젊은 환자들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영양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암, 혀의 어느 부분에 잘 생깁니까? 안쪽에 생기는지 앞쪽에 생기는지. 예. 네, 이 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움직이는 혀하고 움직이지 않는 혀로 나누는데요. 움직이는 혀는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이고요. 예. 뒤쪽 3분의 1은 혀의 기저부라고 해서 혀가 입 안에 딱 달라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설기저부라고 부르는데 예. 저희가 설암이라고 부르는 암은 혀의 앞쪽 3분의 2에서 발생했을 때만 설암이라고 부르고요. 예. 뒤쪽 3분의 2에서 발생하면 설기저부암이라고.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르네요. 원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설암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앞쪽 3분의 2. 그중에서도 예. 가장 자극이 많은 부위는 혀의 가장자리 옆쪽 부분이 됩니다. 이빨하고도 닿고 음식물하고도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옆쪽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설암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같은 음식 씹다가 혀 깨무는 경우도 양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자극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구내염하고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입안에 염증이라든가 궤양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암도 마찬가지로 점막이 벗겨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염증이나 궤양하고 거의 똑같은 증상이 생기고요. 눈으로 봐도 덩어리 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구내염처럼 점막이 헐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통증은 어떻습니까? 많이 아픕니까? 통증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통증이 있습니다. 초기에 점막이 벗겨지면서 구내염하고 거의 유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이 자라고 암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의 감각신경을 잡아먹게 되면 저희가 자극이 없더라도 감각신경이 암에 의해서 침범이 되면 통증이 계속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생기는 암성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설암 진단은 그래도 좀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까? 어떤가요? 환자분이 얼마나 빨리 오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궤양이랑 저희처럼 이제 구강암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은 궤양이랑 설암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데 설암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희가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들이 늦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증상이 구내염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구내염인 줄 알고 곧 낫겠지 하고 지내시다가 저희가 큰 수술을 해야 될 지경까지 커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그냥 구내염이겠거니 하고 그냥 버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입니다. 초기에 발견되면은요, 점막의 일부만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전신 마취로도 가능하고 국소 마취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요. 이렇게 점막만 일부 이렇게 얇게 제거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네. 자, 뭐 이 사람도 병기가 있을 텐데요. 그 병이 깊어지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도 그만큼 더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사람도 1기부터 4기까지 병기가 나뉘어져 있고, 병이 크고 전이된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제 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병기가 올라가면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 병이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뭐 수술을 먼저 사용한다던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던가 하게 되고요.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조직 검사에 따라서 추가 치료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또 수술 또 방사선 치료 그 이제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모든 구강암은 거의 첫 번째 치료는 수술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수술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네네.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너무 넓거나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시는 경우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술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수술을 받아서 제거하고 추가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완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나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더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이게 혀라는 게 뭐 턱뼈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존을 또 잘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혀에 남은 부분들을 많이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이 구강을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막의 위치별로 다 나누긴 하는데 그게 다 완전히 딱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암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병이 커지면 주변 점막으로도 다 퍼져나가고 턱뼈까지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들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혀의 부분과 턱뼈까지 다 같이 제거하고 몸 어딘가에 뼈와 피부를 채취해서 이식을 해야 되고 혈관도 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엄청 복잡해지고요. 혀라고 하는 게 말씀하실 때도 말을 만드는 역할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식사를 하실 때 혀가 없으면 음식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혀라고 하는 게 음식을 이렇게 잘 섞어주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혀를 저희가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식사하기가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혀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선 저희가 깨끗하게 암을 제거하려면 넓게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기능을 잃으니까 그 어느 중간쯤으로 저희가 이제 타협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할지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고 또 암을 또 제거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혀를 이제 절제를 하는 게 수술인데 이게 만약에 전체 다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혀를 완전히 다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암세포를 다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혀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혀의 부피만큼 차지할 수 있는 살을 어딘가에서 채취해서 입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혀 위치에다 그렇게 큰 부피의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음식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절제하기도 하고
일부만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일부만 제거하게 되면 기능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혀의 일부를 남기더라도 예. 그냥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아하. 저희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 재건 수술, 그러니까 어딘가에 살을 이식해서 넣어주는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3분의 1 이상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피부나 근육 같은 것들을 다 함께 채취해서 예. 입안에 넣어주고 입안 주변의 혈관이랑 연결을 해줘야 이제 그 이식한 살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수술, 그걸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식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같이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수술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혼자 하는 수술이 아니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예. 두 팀이 들어와야 되고 제거를 한 다음에 살을 채취해서 넣기까지 뭐 8시간, 10시간, 길면 12시간 이상 수술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과의 전문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협진을 해서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기능상으로 회복이 잘 안 되면 네.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신 거죠. 그다음에 식사는 하시는데 예. 이전처럼 편하게는 못 드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희생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또 환자분께는 잘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럼요. 예. 이 적응하고 회복하는 만약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은 네. 적응 회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잘 된 경우에는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물론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잘 적응하시게 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요. 예. 네네. 불편이 좀 많이 커지나요? 이전과 비교해서? 물론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정상적인 기능, 입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말씀하실 때마다 아프기만 해도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제 혀 움직임이 확 떨어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려고 해도 말이 어눌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뭐 턱뼈까지도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네. 전이가 되면은 수술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제거를 넘어서도 다른 부분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턱뼈까지 암이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턱뼈를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혀의 일부랑 턱뼈를 잘라내게 되면 예. 혀와 턱뼈 사이에 있는 조직도 다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피부와 근육과 뼈를 한꺼번에 채취해서 입 안에 넣어주고 잘라낸 턱 부위에 뼈를 이식해주고 고정하게 되고 혈관도 이식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뼈에 붙어있는 피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불편해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까지 뭐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수술 시간도 엄청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기 나눌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되는 거고. 예, 놔뒀다가 다음 걸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한꺼번에 이식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예. 뭐 만에 하나 이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뭐 드물겠습니다만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식 수술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잘 나으시면 잘 나아서 잘 아무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생착이 안 되거나 혈관을 이었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이식한 살하고 원래 남아있던 살 사이를 저희가 꼬매게 되는데 꼬맨 데가 열리면서 입안에 침이 그 사이로 새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몸 안에 있는 살들은 침이랑 닿으면 살이 녹습니다. 아, 그래요? 점막이 막아주고 있었던 건데 예. 그게 없어지고 그 살 사이로 침이 새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큰 구멍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예. 입안에 침이 목으로 새어나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시게 되거든요. 이런 합병증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식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이 갖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게 돼도 환자분들한테 오래 입원하셔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식한 살이 녹아서 죽어버리면 다른 대사를 다시 이식하셔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드리게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드물다는 걸 저 말씀을 드리고, 예. 네. 그게 걱정되시는 분은 술, 담배를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 두경부에 생기는 암은 거의 90%는 술, 담배 때문에 생기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예. 전이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설암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전이가 될 수 있나요? 네, 설암은 말씀드린 대로 입 안에는 림프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혀는 불편하지 않은데 목에 혹이 생겨서 오신 분들 중에서 설암이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파선이 이미 많이 커진 다음에 혀 안에 이제 통증이 조금 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목에 혹이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목에 있는 임파선으로. 그 다음에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피가 많이 가는 조직들로 주로 전이가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어디냐면 폐, 뼈, 간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전이 장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설암이라고 진단이 되신 경우에는 전신 전이 검사라고 하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원격 전이 저희가 멀리 도망가는 뼈나 폐나 간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입안의 암을 수술해서 제거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뼈나 간이나 폐에 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시면 이거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그쪽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보다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이신 게 훨씬 다행이다. 예. 그래서 빨리 구내염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암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의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진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흉통의 원인이 뭘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런 느낌 들 때 누구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살펴야 하는 질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은 해야 되죠. 근데 문득 지금 표현하실 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요. 예, 그냥 답답하다고 하지 않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게 답답하다 혹은 뭐 흉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흉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진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거, 가슴 부위에, 그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불편한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런 걸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예. 그 원인이 사실 우리는 심장이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1번 심장부터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증의 질환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증이니까 맞기는 맞지만은 예. 사실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심근경색증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사실은 가슴 답답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차근차근 증상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소화 장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때도 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누구나 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체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제 외래에도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이 위가 좀 더 그 민감한 쪽인지 몰라도 그 어느 경우건 이 가슴 답답하거나 명치 끝이 아프거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 나는 체했어요, 그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실제 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기도 있고요. 그러나 다른 질환들, 즉 심장이나 호흡기나 혹은 근육 인대라든지 다른 부분 혹은 뭐 신경성 질환, 그런 질환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소화 장애하면 또 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위염이 있어도 좀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위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만성위염은 증상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거나 그냥 막연한 증상들, 뭐 그득하거나 그냥 약간의 속쓰림, 팽만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급성위염, 이제 소위 체했다고 하죠. 그럴 때는 아주 심한 명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척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토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까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예. 뭐 여러 원인들이 있고 또 질환들에 인해서 이런 가슴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 저혈압인 분들도 가슴 답답한 증상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낮다 그러면 예. 혈압이 하는 일이 온몸의 전신 혈관에 피를 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졌을 때 사실 뭐 약간 떨어졌을 때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아주 심해지면 기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심장 근육 자체에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면 심장이 일을 잘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가슴 답답함과 숨쉬기 곤란한 호흡곤란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저혈압이라고 하면 그 정상 혈압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저혈압이 되는 겁니까? 저혈압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얘기할 때 정상을 120에 80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인데, 저혈압을 얘기할 때는 수축기 혈압이 90보다 낮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완기의 경우는 사실 수축기 혈압에 비해서는 환자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저혈압 상태를 잘 반영해 주질 못해서 많이 낮아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완기 혈압 역시 90 미만이 되면 저혈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90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혈압이 낮으면 그 심장 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혈압이 낮으면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가 가장 영향을 받으니까 예. 심장 자체가 혈액을 전신으로 내어보내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슴 답답하고 숨가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저혈압인 분들은 가슴 통증뿐 아니라 이 두통, 또 손발이 차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혈압이 낮아지면은 예. 심장만이 아니라 몸 전체 혈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뇌혈관으로 혈류가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가 아플 수 있죠.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말초 혈관으로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말초 부분,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는 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뭐 고혈압보다도 저혈압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 실제로 이 저혈압인 분들이 이렇게 실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심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원래 혈압이 조금 낮은 채로 항상 평생을 사는 분들은 별로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평소의 혈압보다 떨어지면 무척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쓰러지는 실신까지 될 정도는 물론 뭐 출혈이나 이런 걸로 혈액 자체가 모자라게 돼서 오는 저혈압은 그건 뭐 응급인 건 말할 그렇죠. 필요가 없지만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중력에 의해서 피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한 10 내지 15 정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반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과 혈관이 한꺼번에 수축을 해서 혈압이 덜 떨어지게 막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런 반사작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앉았거나 누웠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혈류가 떨어지니까 쓰러져서 실신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래서 탈수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핑 돌면서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또 흉통으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질환이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아무래도 가슴 쪽이니까요.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심장 자체 근육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혈관 이름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라 혈관만 놓고 보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관상동맥이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된 분의 경우는 만성적으로 좁아져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게 협심증이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좁아져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썩어버리게 되거든요. 피를 못 받아서. 그럴 때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서둘러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힐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혈관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흉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짧게 설명은 드렸지만은 급성 심근경색증 자체가 그 근육,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혈전이라는 이름의 피떡이 이렇게 꽉 막아버리게 되니까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걸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그중에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사망률이 높은 거죠. 예. 참 심근경색이 참 이게 무서운 건데 그때 이제 가슴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땐 빨리 최대한 응급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병원에 빨리 가면 좋을 텐데. 2,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왜 가슴이 찢어지듯 하다든지 벌어지는 듯 하다든지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데 뭐 표현하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이때 죽음의 공포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서둘러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 그 흉통이 좀 심하게 왔다가 좀 괜찮아졌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좀 보통 그냥 괜찮아졌으니까 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 괜찮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도 기본적으로 심전도는 하셔야 되고 현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멀쩡해진 것 같다 그러면 경색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협심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조금 나중 문제고 핵의학 촬영 검사로 역시 심근에 상처가 났는지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관상동맥 자체를 보는 거 조영수를 찍어볼 수가 있죠. 그런 검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네, 그 심한 가슴 통증이 왔다. 그럼 그냥
괜찮아지겠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심전도, 가슴 사진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핵이학 촬영 검사는 역시 심근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약간 여유가 생기고 몸이 안정이 됐을 때는 운동 부하 검사로 협심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나를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막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뚫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상동맥에다가 조영술만이 아니라 시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런 검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슴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 다행히도 쓰러지진 않았다. 그러면 그때 어떤 시술을 하게 됩니까? 뚫어주는 걸 하게 되나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렇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병원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직접적으로 뚫어주는 방법으로 풍선이나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시설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2-3시간 내에 이러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할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이 시술이 약물 치료보다 환자 경과가 더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거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거나 특히 또 약물을 잘 쓰는 곳에서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가슴 통증, 흉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보통 내과 의사가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안에 장기에 이상이 전혀 없는데 본인은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일종의 공황장애니까요. 그 결과로 지독한 통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잘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만 시작하면은 네.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감 또 공포감이 커지면 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황장애로 인한 가슴 통증을 또 심장 질환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두렵고 환자분도 그다음에 의사도 사실은 그것을 잘 구별해 주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공황 발작은 심근경색증보다는 그 지속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20분 내지 30분 이내에 소실이 돼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수일 혹은 수개월 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능숙한 의사의 경우는 이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황장애가 발생할 때 상황들,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과적 장애와 연관이 됐다는 걸 알아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경험 있는 의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슴이 답답하고 또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만약에 아까 제가 위증상, 소화기계 증상으로도 가슴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먼저 들어주신 예로는 급성 위염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흉통을 일으키는 소화기계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이 오히려 더 전형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통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흉통의 경우 특성은 심장과 다른 점이 음식물 섭취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네, 밥 먹고 30분 후나 1시간 후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심장 협심증 증상보다는 이게 좀 더 오래 끈다. 협심증은 보통 몇 분 있다 없어지는데 좀 더 오래 끄는데 혈압도 이상 없고 다른 증상 없이 오래 끌고 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사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심장의 경우는 짧게 협심증이 오는 게 좀 짧은 시간 아픈 건데 대개 나타나는 증상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힘든 운동을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심장 협심증 증상의 특성이 되겠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짧게 몇 분 동안에 있다가 없어지면 협심증이지만 20분 이상 지속된다? 이거는 심근경색을 의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냥 폐에 있는 일종의 뭐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연골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세를 바꾸거나 이럴 때 통증이 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눌러서 통증 위치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근육이나 연골염이나 인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뭐 대동맥 파열 같은 거 흔하진 않지만 정말 중증인데, 이 경우는 가슴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찢어지면서 통증이 내려가는 특징을 보이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늑막에 기흉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숨을 쉴 때마다 아프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좀 구별이 될까요? 예.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어느 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지금 흉통을 얘기할 때 사실은 중증도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하, 얼마큼 응급이냐. 근데 예를 들면 근육이나 인대 통증 같은 건 뭐 많이 아프더라도 사실 그건 응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뭐 소화기 질환도 나름 굉장히 아프지만 그것도 초응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병과 급성 심근경색증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제대로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 병,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면 사실은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막 고민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충분한 내과 의사면 저는 구별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방향성은 물론 이제 심장을 의심하면 심장 전문하신 선생님한테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이냐를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내과 선생님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체로 먼저 해야 되는 건 심전도와 가슴 사진 그리고 혈액 검사를 먼저 봐서 심장 문제가 있는가, 일단 중증 질환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폐 늑막의 기흉이나 그런 급성으로 손을 써야 될 병이 있는가, 이거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가슴 통증이 반복될 때 그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심전도만으로 사실은 다 나오지 않을 때가 꽤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심장 초음파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쑤시고 찌르는 검사도 아니고 비침습적이라 그러죠. 그런 검사면서 심장의 기능과 그리고 구조적 이상을 평가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검사니까 상당히 좋은 검사이기는 하죠. 근데 더해갖고 사실은 협심증 같은 경우에 심장 초음파로도 역시 구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라고 러닝머신에서 왜 뛰면서 심전도를 부착하고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보는 검사,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의심은 하고 있었으나 확실하지 않았었는데요. 상당히 최근에 그 발표된 우리나라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장기간 고농도의 대기 오염에 노출됐을 때 그 급성 심근경색증이 단위 면적당 대기 오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발병하더라. 이런 걸 최근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미세먼지도 역시 심근경색증을 증가시키는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유죄입니다. 예. 미세먼지도. 그렇군요. 네. 예. 그 심근경색의 위험에서 이제 고위험군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증상을 더 잘 살피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담배를 피거나 그렇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 혈증, 그리고 가족력, 비만 이거 전부 다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분들 특별히 증상 잘 살펴보고 심장 문제 생기지 않나 잘 보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흉부 엑선 검사 또 흉부 CT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걸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단순 엑스선 검사로도 사실은 심장이 커졌거나 뭐 늑막이나 그런데 물이나 공기가 찬 기흉이나 늑막염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골절도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CT 검사의 경우는
폐전색증이라는 또 중증의 질환이 흉통을 일으키거든요. 예. 폐혈관이 막힌 경우 아니면 대동맥이 갑작스럽게 박리되는 건 CT 검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상황 따라 다 다르지만 필요할 때 두 가지 검사가 다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슴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서 잘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흉통이 주는 위험 신호랄까요? 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끝으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흉통이 가장 가볍게는 뭐 가슴 근육, 인대 이런 질환의 경우는 사망 원인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새 상당히 흔한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증상이 상당히 심할 수 있으나 역시 응급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폐나 심장과 연관되는 흉통은 심각하게 정말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폐색전증, 기흉 혹은 관상동맥 질환 중 그다음 심근경색증 그리고 대동맥 박리 같은 거는 빨리 판단을 해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말하자면 분별해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가슴 통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